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대선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발걸음 더 바빠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영남을 돌며 외연 확장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신승을 일궈냈던 경기 화성 동탄을 찾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수도권을 돌며 마지막 유세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오늘 일부 핫이슈 핫피플 코너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선대위 서울위원장, 또 국민의힘의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 연이어 만나보고요.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코너에서도 대선 앞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먼저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서울위원장 맡고 계시죠. 홍익표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네, 서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 선거를 보면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의 정당 그에서는 서울 선거에서 져가지고는 전국 선거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서울위원장이신데 예.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죠. 저희들로서는. 게다가 또 뭐 원래 지역구가 서초시고 네. 강남 3구 특별본부장도 맡고 계신데, 예. 강남 3구야말로 국민의힘의 텃밭 아닙니까? 예. 3년 전에 사실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0.7% 졌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24만 표를 졌는데 서울에서만 31만 표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을 빼면 이긴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31만 표 중에 강남 3구에서 29만 4천 표를 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빼면 나머지 지역에서 한 16,000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난 건데, 네. 결국은 강남 3구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인구도 많고요. 지금 한 160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도하고 거의 비슷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역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희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그 당시에 강남 서초 같은 경우 두 개 구는 거의 7대 3으로 예, 이재명 예. 후보가 지는 바람에 사실 이 지역에서 승패가 갈렸다 저희가 봐서 이번에 좀 어떻게든 저희들이 지지율을 높이고 지더라도 격차를 최소한 좁혀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을 통해서라도 서울 지역에서 승리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그 기간이긴 하지만 뭐 각 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숫자까지. 네. 어때요? 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과 요 며칠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흐름상의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몇 가지 핫 이슈가 지금 불거져서 논란은 되고 있지만, 이미 유권자들의 마음의 표심은 훨씬 그 전에 좀 결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뭐 다소 약간의 미미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디 특정 유불리가 흔들리진 않고요. 그것도 균등하게 기존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역대 50% 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을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당에서도 특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언급하기 뭐하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국민들께서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시면 국정 운영에 좀 더 원활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힘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에서도 숫자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언급했다가 역풍 불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200석 얘기 나오면서 조금 이 도리역 보수 결집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자칫 뭐 저희가 그 전에 한 분이 뭐 60%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경우도 있어서 당의 인사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우리 당이 좀 오만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들 수 있으면 당 지지율은 저희들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그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무슨 변수, 돌발 예.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에서 볼 때 어떤 변수들이 좀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몇 가지 설화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선거 때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는 상대가 못해서 반사이익 얻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 토론 3차 예. 토론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제 그 여성 비하 논란, 그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이준석 후보한테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부정적인 걸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역풍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 당도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다소 긍정적인 건 아니죠. 다소 부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큰 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도리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부에 계신 분이지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또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당원도 아니기 당원도 때문에 아니죠. 아니신데 다만 워낙 우리 쪽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예. 그렇게 오해되고 또 그렇게 이 언론에서 쓰여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논란 자체는 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이 엘리트주의, 특히 학력 차별이나 그렇죠. 또 이 최근에 이 우리나라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의 남성인데 50대 이상의 우리나라 남성들이 사실은 이 젠더 마인드를 갖는 제대로 된 사회적 경험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제한돼 있었던 건 없죠. 사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이제 이 비하성 발언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이 안전한 여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차례 TV 토론했는데 특히 김문수 또 이준석 이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강한 네거티브성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한테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쪽이 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손해봤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예. 뭐 대선이나 제 개인 선거를 해보면 네거티브가 상대의 표를 좀 깎는 효과는 있지만 자기의 표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통해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포지티브한 자기의 비전이나 정책적 이슈를 주도해 가면서 네거티브가 보조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날 TV 토론 특히 3차 토론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토론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라는 토론 무용론까지. 토론 무용론이고 또 지나치게 이제 선관위의 토론 그 규정 방식이 경직돼 있어서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논쟁, 그러니까 뭐 반론, 반박, 재반박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논의가 발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서 방식에 대한 개선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날 정책은 사실상 기억이 나지 않고 일부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만 남아서 저는 결국은 네거티브를 했지만 그 네거티브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설화 또 TV 토론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거대한 구도고 그렇습니다. 그 구도상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거야말로 계엄 또 내란 극복, 내란 종식 그리고 민주 회복 뭐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갖고 계신 거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힘 쪽은 지금 입법 독재 게다가 행정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총통 국가 된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 때 총통국가 프레임 이게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선거의 세 가지 요소가 구도, 인물, 조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 구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물 경쟁력 갖고 승부를 바꿀 수 있는 건 5% 내외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구도가 저는 크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 이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지금 내란 종식과 예. 그 탄핵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열자 이게 우리 민주질서 회복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제 이 일당 독재 그리고 이 총통국가. 그렇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가가 예. 그 행정 권력과 그러면 이후에 사법 권력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좀 아이러니죠. 이게 맞지 않는 게 과거에도 여소야대보다는 여대 야소가 훨씬 많았죠.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12년 국회의원 됐을 때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계속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그 바뀌기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2016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딱 한 석도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도에서 그 여대 야소라고 해서 그 도리어 그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훨씬 더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야당 핑계를 대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훨씬 더 소위 여대 야소가 되면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법권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지 사법부를 장악할 생각은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비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권위주의, 그다음에 사법부가 너무 폐쇄적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하자. 예컨대 대법관의 숫자를 지금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100명까지는 말이 안 되지만 그동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늘리자는 것은 사실 법조계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던 예.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훨씬 더 열어놓은 상태로 그 논의를 해가면서 사법 개혁을 하자는 것이지 사법부 장악은 절대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네.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여대 야소인 경우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측은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그런데 그 모든 탄핵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인용됐지 나머지는 다 기각되지 않았느냐. 기각됐다는 얘기는 무리하게 탄핵했다는 것이니까 남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말이 사법개혁이지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법률안들을 무수히 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도 좀 그 성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왜냐하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대행이 그 판결문을 읽을 때 이것이 탄핵 그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민주당도 의회도 좀 더 그 상대방의 그렇죠. 의견을 좀 경청할 수 있고 그 열린 마음으로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다수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무한 책임론이 할 거예요. 예, 야당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가는 방식보다는 그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야당이 그 의견에도 귀 기울여가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내지 않겠다. 지금은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민생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개혁을 우리가 속도전 내듯이 바로 끌고 갈 생각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훨씬 더 지금 이 구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도인데요. 하나가 민주질서 회복이라는 큰 구도가 이 눈에 보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경제나 민생의 삶이 팍팍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 부분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경제가 계속 뒷걸음질 쳤고 그다음에 바닥 경제는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도리어 재정의 노력 그 지출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그런 서민 경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보이지 않는 구도는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국민들이 일정하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내란 종식 프레임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고자 하는 프레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집회에다가
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메시지까지 보내고 뭐 이러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저희들 입장을 그냥 물어본다면 뭐 저희들로서는 뭐 사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그 사건 나오고 국민의힘 몇 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말을 못하지 부글부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 대통령이 눈앞에서 사라져서 예. 그래야만 이 선거를 그래도 어쨌든 중도층한테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건 그 내란 심판, 예. 탄핵에 대한 그 국민적 심판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심 뭐 저희야 사실은 뭐 나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그 저버린 어떤 이 책임, 예. 그다음에 의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광훈 집회 대리인을 시켜서 자기 그 어떤 입장을 내는 이런 행태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네. 그리고 국민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정말 그 자기의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이 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솔직히 다 못 까놓고 지금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를 이렇게 경과와 추이를 지켜보면 개헌만 안 했으면 예. 솔직히 이재명 후보는 2년 뒤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 못 나오거든요. 지금 지난 대법원 그러니까요. 파기환송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 어쨌든 파기환송 이후에 한 2, 3개월 내에 그 최종적인 결론이 그러니까요. 낫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거기서 이제 예. 벌금 9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저 흐름상으로 보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예. 그런데 바로 계엄을 해서 사실상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를 거의 대통령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럼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화들을 못 내나 몰라요. 그게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 강을 못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준석 후보가 그저 국민의힘 당대표란 적이 당대표요. 있었잖아요.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와 탄핵의 강을 건넌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정선거론 얘기하는 사람들 쳐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시 또 가지. 예.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의 강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기 어느 정도 강을 건넜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윤석열 씨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씨가 도리어 지금 국민의힘을 그 다시 5년 전으로 맞아요. 부정선거와 탄핵의 강으로 이제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화를 내야죠. 예. 그 사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소위 그 극렬한 극우 성향의 이 어떤 그 당원들한테 당이 휘둘려서는 안 되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넘어서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천만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단기적으로는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은 옛날 이영애 선생님 말씀처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야 우리 당도 좋은 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예. 그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별 노력 안 해도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도리어 가장 불행한 건 알겠습니다. 국민입니다. 자, 지난 사전 투표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는데 본 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과? 예, 왜냐하면 지난번 그 3년 전의 대선 당시에는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저 중간 선거에 그러니까 사전 선거에 참여를 예.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는 약간 소극적 입장을 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영원한 투표율 보면 딱 드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강남 3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강남 3구도 원래 강남 3구가 그 최종 결과를 보면 항상 서울 평균보다 몇 프로 높거든요. 제가 지난번 총선 때 73%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남 쪽도 그렇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보수 정당 자신들이 그동안 지지했던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아예 투표 의사가 포기할 건지 아니면 사전 투표 대신 본 투표에서 적극 참여할 건지는 아마 최종 그 날짜를 보는데 네. 저는 후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난 3년 전의 투표율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하시는 말씀 짧게. 네, 이제 정말 투표 이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마지막까지 그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경험 그리고 준비된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서울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1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 구미 31도 등으로 7월 중순만큼 기온이 오를 전망이고요. 부산과 강릉은 25도, 제주 2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이 예상되지만 서울과 대전, 전북 등 일부 지역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모레 화요일 사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오산 부근에서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에서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으로 가는 길인데요. 덕소 3패에서 시작된 정체는 남양주 요금소까지 이어지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역시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8탄 분기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둔내터널 3차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2차로는 작업 중이고요. 영동대교에서 성수 사이 1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이번에 만나뵐 분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시죠. 김재원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후보는 어디 유세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일원을 순회하면서 집중 유세를 하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 쪽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인데 그래도 당에서는 자체 조사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언급 못하시겠습니다만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보이나요? 어떠나요? 특히 여성 유권자들 중심으로 폭발적인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지난 30일자에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방금 특히 여성 유권자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의 예. 여파, 음. 그래서 그 발언의 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그 국민들이 거의 다 전모를 알게 되면 고토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많은 그런 부적절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고 여성들을 모욕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유시민 씨의 그 설랑현 여사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성차별적 또는 학력차별적 발언이 예. 결국 많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 또 유시민 작가 등등의 이른바 설화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그 자기 당 즉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대폭 높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런 정치 분석가들은 첫째 그런 말을 했다면 목적이 있거나요. 아하.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경영하게 대변하면서 겉으로는 정치 분석가 행세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예, 그런 예. 목적이 있거나 예. 또는 현실을 잘 모르거나 예. 그런 분들은 대체로 선거 현장을 직접 뛰어보거나 직접 현장에 와서 표심을 변화를 직접 측정해 보지 않고 네네.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신 생각대로 현상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표심에 뚜렷한 변화가 있고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지금 현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그 뒤인데도 단일화 무슨 토론하자고 제안이 왔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또 이준석 후보 측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가 진실인 겁니까? 그래서 뭐 진실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방송에서도 우리 당의 빅텐트 출연단장인 신성범 의원께서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경기도 지역 유세를 마치고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저녁 8시경에 강사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9시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네. 신성범 의원이 다시 그쪽 연락을 받고 한강 둔치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둔치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깜깜한 밤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취재진들이 모두 와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냥 이준석 의원의 그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라고 연락을 했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약속 시간인 9시 직전에 회담이 결렬되었다, 뭐 이런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신성범 의원이 그쪽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당초에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종로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어서 약속 시간이 좀 늦게 온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전했을 따름이고 신성범 의원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실관계가 달라질 일이 없죠. 다만 신성범 의원께서 뭐 헛개비를 보고 대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 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건의 흐름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 측의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거군요. 그것을 뭐 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당시 여러분이 후보를 보좌하면서 같이 앉아서 있었고 신성범 의원도 그 앞에서 통화를 했거든요. 뭐 신성범 의원이 그때 뭐 헛개비를
상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이제 단일화란 얘기는 끝난 거죠? 저희는 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이제 뭐 완주 막바지에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면 예. 이준석 후보께서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퇴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이 상황은 결국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그것이 몽땅 사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도미 역할을 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예.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주시는 것이 이 유일한 단일화의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독재에다가 행정 권력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총통 국가 될 거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임하고 계신데 반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계속 내란 종식 민주 회복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정광훈 집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에서 입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김영태 비대위원장께서 그 당의 입장을 정했고 뭐 그 점은 저희들도 그 당의 입장을 정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당의 입장은 뭐죠? 그것은 이미 언론에 충분히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출당이다. 우리랑 그 선을 딱 긋는 그런 행동 그 스탠스인 거죠? 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당의 비대위원장의 말씀에는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 김재원 비서실장께서도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따끔한 말씀이 잘 있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실. 아니 김영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 당의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게 지켜지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아까 그 민주당 쪽 인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솔직히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오고 조기 대선이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아주 당선도 유력한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실 개헌만 안 했으면 2년 뒤 정상적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나오지도 못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밉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테고요. 어쨌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분, 가장 복을 받은 분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계엄의 그러니까요.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이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곳으로 큰절을 해야 할 뿐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교도소로 가서 오랫동안 그러게요. 수용 생활을 해야 될 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안타까우면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에는 또 그렇지 않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없어서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니 바로 그런 그 정치의 여러 요소를 복잡하게 고려하다가 국민의힘이 계속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문수가 당선되면
전광훈, 윤석열 아바타 정권이다. 뭐 이런 비판을 서로 자초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비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 상황 때문에 또 다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 계엄 이후에 등장한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이고 예. 그리고 국민에게 위험한 일인가를 알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국가, 총통 국가 될 거다. 바로 그 위험성,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것 보면 이 젓가락 저 발언 이후에 특히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이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본인도 12가지 이상의 제목으로 5개 이상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범죄자로 지목된 분인데 부인도 또 최근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집에서 코끼리를 키울 만큼 이상한 그 음식 탐욕을 보이시는 것이 드러났는데 아들까지 이 정체불명의 수억 원의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차마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면 구토증이 일어나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그런 댓글이나 다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 이 완전 범죄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이 범죄 무슨 조직범죄 집단도 아니고 범죄 가족의 우두머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을 국민들이 좀 더 알아서 이 위험성을 좀 더 알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내란종식 뭐 총통국가 프레임에다가 후보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또 문제점 뭐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또 유권자들이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건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뭐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 과감한 추경 그 재정 집행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 입장이 좀 변했죠. 집권하면 바로 30조 추경하겠다. 이게 좀 달라진 거죠? 현실적으로 원래 그 경제 성장이 거의 0%대라고 그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꺼질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우선에 제 정부 적자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 정부 부채 걱정할 것 이상의 또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부작용이 있고 장차 더 큰 그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그 산업이 제자리에 잡고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을 무슨 상품권이나 발행해서 현금 뿌려서 골목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포퓰리즘이자 그 매표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문제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서는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저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 하시고 한 걸 보면 그죠? 부정선거라고 할 때는 저희 우리 국민의힘에서 단순히 부정선거 논란에 동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전투표에서 그 부실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사전투표 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선거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정도로 지금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하게 관련자들을 문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관위 자체도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 근데 뭐 이런저런 그 사정 때문인지
호남권의 사전 투표율은 제일 높고 영남권하고 서울 강남 3구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손해 아닌가요? 다만 본투표에서는 이분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좀 높아질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네. 내가 던진 투표가 과연 도둑맞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생길 만큼 엉망진창으로 선거관리를 하니 이 사전 투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본투표에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이 폭압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샤이 보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보수가 샤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는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다만 보수가 지금 이 시스템, 투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빠지지 않도록 보수가 일어나서 이 엉망진창이 된 선거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하시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반듯한 면모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려는 큰 뜻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도 후보 교체 논란에 걸려들어서 지금 겨우 이제 3주 정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석 달 이상 선거운동을 한 이재명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에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믿어주시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셔서 반듯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이 그 악의 속을 내지는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불운을 겪지 않도록 함께 투표로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 김재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죠. 4월과 5월이 부르는 장미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